코멘트 주세요. 라이크 좋아해 주세요. subscribe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곤듀곤듀한 이런 방에서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그것들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답장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모아서 신년 맞이로 한번 Q&A를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 시점일 기준으로 이틀, 하루 반쯤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쫙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뭔가 카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간단한 것부터 읽어가면서 대답을 해볼게요. 진행하면서 약간 주소가 없을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뭔가요? 저는 ENFJ, MFJ예요. 근데 저는 약간 외향 vs 내향 할 때 항상 51대 49로 해가지고 외향 2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내향적인 자아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외향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TI 관련된 거 하나 더. 옛날에 MBTI EXXJ라고 본 것 같은데 J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된 건가요? 선천적인 건가요? J랑 P 차이가 뭐 계획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느냐 아니면 약간 즉흥적인 거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J라서 약간 계획적이고 뭐 이렇게 정해진 거 딱 해야 되고 이런 이거는 약간 저는 선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숙제가 있으면은 그 숙제를 꼭 하고 놀아야지 놀고 나서 숙제 이런 식으로 사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약간 선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포스팅에서 뵀었어요. 인스타 프로필에 네덜란드 국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한 2달, 3달 전에 네이버 그 썸 연애 포스팅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유입돼서 제 유튜브를 보러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살다 온 나라들을 이렇게 프로필에 해놨는데 그게 아마 네덜란드, 한국, 캐나다일 거예요. 네덜란드는 왜 있냐면 제가 교환학생을 대학교 때 간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로 선택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는 북미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아예 없었어서 약간 유럽에서 살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모두들. 그래서 그걸 약간 실현해보고자 네덜란드에 지원을 해서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 위치적으로도 여행하기도 편하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해요. 실제로도 진짜 너무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놀랐고 그래서 네덜란드를 정말 제 인생 뜻깊은 경험으로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네덜란드 국기가 있는 거예요. 주비주 언니, 사주나 타로 본 적 있나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진짜. 네, 저는 사주 본 적 있죠. 사주나 타로. 타로는 그 며칠 전에 걸스나잇 하면서도 친구가 봐주고 저는 사주도 되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철학관까지 가기에는 제가 너무 좀 쫄보여서 미래를 너무 알아서 막 괜히 안 좋은 미래면 어떡해요. 좀 겁먹고 이럴 것 같아서 철학관까지는 안 가보고 사주를 제가 여러 번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해봤는데 항상 저는 그 나무가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약간 알아보니까 나무가 많으면 약간 진취적이고 이렇게 뭔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성향이잖아요. 이런 정확히 뭐가 맞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성향적으로 저는 약간 진취적이고 뭘 하는 걸 잘해요. 실천을 잘하는 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뭐 이렇게 수습하거나 뭐 뒤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그 나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거를 제 성향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주는 어느 정도 믿는 편이에요. 카메라 궁금해요. 삼각대랑 마이크도요. 카메라는
저는 이거 지금 찍는 게 캐논 G7X 뭐 마크2 그거고 브이로그 카메라는 캐논 레그리아 미니예요. 캐논 빅시아 미니라고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산 폰 이걸로도 찍고 그리고 마이크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저 레그리아 미니가 이 오디션 캠코더다 보니까 이 음향이 진짜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고로 구매한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저거는 진짜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마이크가 되게 좋은 것 같고 한 가지 되게 후회되는 게 저는 G7 마크2가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단자가. 근데 그때는 마이크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유명하다길래 샀는데 G7 마크3가 마이크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수음이 되는 외장 마이크를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음향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에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에 하시는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 뭐 직장을 구할 때 이럴 때 자신감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두 다 이 마음속 안에는 약간 imposter syndrome이라고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한가? 막 자질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좀 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자신감이 필요할 때는 저 사람도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고민들 다 가지고 있겠지. 다 그렇게 시작했겠지 하면서 자신감을 업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나도 다른 사람 눈에 대단해 보일 수 있는 거고 그거 다 똑같으니까 나도 뭐 못할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약간 단계별로 있어요. 처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저는 누구한테 꼭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털어놔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엄마한테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캐나다로 가서는 엄마랑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이가 저의 가장 큰 말동무가 되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털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제 스스로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진짜 힘들 때는 되게 예쁜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 일기장은 매일을 기록하는 용이 아니고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진짜 최악일 때 그럴 때 열어서 쓰는 일기장이라서 그렇게 표지는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데 안에는 정말 저의 최악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그렇게 정말 쓰고 나면은 기분도 조금 나아지고 또 워낙 최악일 때 바닥을 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쓰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분 탓인지도 몰라요.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나아질 그런 것만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싸우시면 어떻게 푸시는지랑 어떻게 내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어려워요. 이거는 싸울 때 저는 싸우는 거는 누가 한 명이 진짜 100% 잘못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노이한테 화난 일이 생기면 저 혼자 처음에 생각하다가 서운해지잖아요. 막 화나고. 그러면은 이제 노이가 그걸 눈치를 채고 막 물어봐요. 막 진짜 연쇄 질문마처럼 막 질문을 엄청 해요. 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다가 그런 감정이 생겼어? 이러면서 약간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럼 제가 또 말하기 싫은데 또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면 저도 화를 못 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마다 뭔가 진짜 제가 뭐에 대해서 화났는지 알아가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충분히 제가 화난 정황과 그걸 이해가 되면은 자기 입장을 말해요.
사실 진짜 싫어서 싸우지 않는 이상 그 입장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만약에 안 풀리면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침묵으로. 그렇게 생각한 시간을 다 듣고 혼자 가지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죠. 이렇게 치대거나 그러면 이제 화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룰이 있어요. 만약에 저녁에 싸워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거를 가지고 가지 말자. 화난 상태로 잠에 들지 말자. 이런 게 저희 룰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최대한 자기 전에는 꼭 풀고 기분 좋은 상태로, 사이 좋은 상태로 잠을 자자. 이렇게 하는 게 룰이에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팁이 없고 저희도 많은 시간을 거쳐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다양한 걸 최대한 해보면서 그리고 그걸 해보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야 아 이거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상이다.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아 내 사람이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외국인 남자친구 생겼는데 이제 3월에 돌아가서 장거리 연애하면서 할 일 잘하는 법. 이거는 제 성격, 본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저의 믿음이 그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둘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장거리 연애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차도 그렇고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도 못하는데 진짜 남는 건 대화랑 믿음뿐이거든요. 장거리 연애는. 그러면은 서로 얼마나 그 연애를 잡고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아니면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동안 믿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뭘 하는지 굳이 일일이 몰라도 이렇게 자기가 맘 편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지와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오면서 지금 노이가 여기를 못 오는 상황이라서 저 혼자 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최악의 경우에 한 3, 4개월 장거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장거리를 지난번에 해본 적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장거리 하면서 오히려 더 약간 돈독해지고 정말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서가 아닌 정말 정신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고 둘 다 어떻게 미래를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게 그 장거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는 장거리 한 사실을 되게 뿌듯하고 약간 아, 우리가 해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첫 연애 중인데 언니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요. 아, 첫 연애시구나. 저는 연애할 때 첫 연애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우선이에요. 나. 저는 옛날에 누구랑 싸울 일이 있어도 피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하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연애가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진실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중이나 아니면 헤어지고 난 후에도 절대 자기 탓하지 말기. 이 사람 상대방은 어차피 저를 좋아할 거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하거든요. 짝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 대화로 무조건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연애를 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다음 연애가 너무 두렵고 저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강렬한 연애를 하고 헤어졌을 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도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헤어지고 나서 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우울하고 진짜 그랬어요.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슬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정말 진부한 말이지만 세상의 반이 남자예요. 이 사람이 특별해봤자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일단 헤어졌다는 것 자체가 헤어짐이 싫어서 서로 맞추고 노력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편해서 헤어진 거잖아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은 안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졌으면은 정말 정말 힘들겠지만 다가올 더 좋은 연애로 이렇게 신나하세요. 신나는 마음가짐? 헤어짐을 한번 겪고 나면 항상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연애 때는 그 피드백을 그 사람한테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은 사람을 알아볼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헤어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헤어짐에 관해서 배울 점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해줄 사람은 진짜 말했잖아요. 세상이 반이 남자라고. 그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difference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부모님과의 소통이나 자주 먹는 음식들 이런 거. 일단 저랑 노이는 진짜 다른 점이 정말 정말 많은 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노이랑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장거리 연애 때. 노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반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약간 토론이 막 고조가 됐는데 그때 다 끝나고 이제 저는 약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약간 아직도 그러고 있었는데 노이가 그렇게 이렇게 논쟁을 하고 싸우고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가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보통 싸우는 주제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보통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주제는 좀 피하자. 우리 싸우기 싫으니까 이런 거 주제는 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 이게 생각이 다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놀랐어요. 이런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제가 무슨 차이가 있어도 뭐가 문제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 깊었던 노이를 되게 좋게 봤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difference에 대해서 당연히 개개인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difference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걸 공생할 생각을 같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랑 다르다고 해서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좋게 저랑 어떻게 공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오픈을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노임님과 주비님 생각이 궁금해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남사친, 여사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사바사예요. 완전 사바사. 근데 저와 노이 같은 경우는 각각 남사친이 많고 여사친도 많아요. 여사친이 전화해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저도 남사친이랑 만나서 연애 상담해주고 얘기도 하고 만나서 뭐 먹고 이렇게도 해요. 근데 그게 괜찮은 이유는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노이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합적인데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 친구도 약간 흑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인 관계 이 둘에 관해서는 얼만큼 믿음이 가냐, 얼만큼 믿음을 그동안 쌓아왔느냐. 이전에 그런 약간 낌새가 있었으면 당연히 다음에 만날 때도 의심이 되고 그러겠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문제로 의심을 시켜본 적이 둘 다 없어서, 그리고 그 남사친, 여사친을 막 경계하기보다 저는 모두 다 친해요. 제 남사친도 노이랑 친하고 뭐 노이 여사친도 저랑도 친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을 이미 알면은 이 둘 만나도 그냥 뭐 별로 아무 생각 안 드는, 뭐 자기 볼 일 있어서 만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노이의 친구를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을 너무 성적으로만 바라보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노이가 여사친이 있는 거는 그냥 자기 인간관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자를 아예 안 만나게 하면은 그거는 저는 정상적인 그 사람 입장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연인 내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가졌나가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 남친 사귀려면 지켜야 할 점, 극복해야 할 점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한국인 남자친구 사귀려면 극복해야 할 점. 뭐 군대에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 아니면은 대학교에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 아니면 직장인 한국인 남자친구?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것만큼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견 인종적인 아이덴티티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독실한지도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나누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이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독실하지 않으니까 저를 만나고, 노이의 친구들 중에서도 독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랑도 많이 결혼을 하고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독실하면은 이제 뭐 결혼을 일찍 하는 경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유대인 여자만 만나던지, 이렇게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지켜야 할 점은 없어요. 그냥 남자친구 연애하듯이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언니 저 첫 인턴인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는데 왜 한 것도 없는데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게 왜 없어요. 그 인턴을 구해서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것도 정말 큰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에 한 가지 이렇게 스펙을 쌓은 거잖아요. 힘내시고 첫 인턴이면 실수를 많이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첫 인턴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처음부터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배울 자세로 하세요. 직원들보다 돈 덜 받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한데 화이팅 하세요. 첫 회사 썰 풀어주세요. 방금 이야기하신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영문학이랑 의상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고, 휴학 없이 졸업을 해서 바로 인턴을 시작을 했는데, 작은 스타트업? 의류 브랜드 스타트업이었어요. 비주얼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는데 뭐 스타트업이고 의류 브랜드니까 이런 의류 브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그런 목적으로 인턴을 시작을 한 거여서 정말 여러 가지를 시키잖아요.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딩이라든지 또 어떻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공정 단계까지 잘 배워서 돈은 많이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더 큰 마켓에 가서 이제 외국계 회사도 지원을 해서 한 것 같고, 첫 회사 썰이라는 게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막 엄청 오래 다닌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으로 시작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까지 걸렸던 시간, 이직하게 된 이유, IT 분야 이직 위에 처음 시도한 것이요.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 궁금해요. 어떤 강의로 시작하는지, 재택근무가 IT 업종의 연봉 수준이 궁금해요. 저의 수입은 현지 화기도 없다면 첫 취업을 해외에서 하는 것, 현실적으로 말해서